홍상수 감독의 11번째 장편. 이동진이 선택한 영화 오키의 영화. 취향은 틀린 게 아니다. 서로 다를 뿐이다. 두 기자의 이색적인 한 영화 두 시선. 거짓말의 발명. 감독에게 직접 묻는 1대1 Q&A의 시간. 통하였느냐. 전주국제영화제가 인정한 화제의 독립영화 빗자루 금붕어 되다. 김동주 감독. 이 시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수작을 추천합니다. 지명혁 교수의 좋은 영화 화양연화.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성악가 김동규 교수가 말하는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영화와 영화제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좋은 영화들이 영화제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알려질 수도 있지만 또 그와 반대로 좋은 작품들이 영화제 자체를 빛내주기도 합니다. 좋은 영화제에 초청받는 작품만이 꼭 좋은 영화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와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모인 영화인들에게서 공감을 이끌어낸다면 그 자체로 대단한 성과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오늘 시네마 천국에서 소개될 작품들 중에서는 영화제에 출품돼서 화제를 모았던 작품들이 여러 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들을 저희와 함께 보시면서 영화제에 오신 것처럼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6년) 데뷔 이래 발표하는 작품마다 화제의 중심에 섰던 홍상수 감독. 그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이적인 변화를 예고하면서 11번째 장편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오키의 영화입니다. 같은 길을 다른 남자와 다시 걷게 됐을 때 느꼈던 죄책감과 가벼운 흥분이 저로 하여금 이 영화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뭔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나 지금 영화 안 만든다고요.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영화 보여주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조심해. 네. 술 마시지 마라. 네. 너 너무 예뻐, 너 진짜. 나 안 이쁜데 네가 또라이라서 그런 거야. 아니야. 홍상수 감독은 지금까지 모두 11편의 장편 영화를 만들면서 한국 영화에서 독보적인 경지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의 영화가 다른 작품들과는 비교될 수도 없는 그런 독창성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무도 부인하기가 어려운 사실일 텐데요.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늘 같은 자리를 맴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홍상수 감독의 데뷔작인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에서부터 11번째 신작인 오키 영화까지 이제까지 그의 작품들의 세계를 비교해보면 형식에서 캐릭터까지 모든 면에서 끊임없이 작품 세계가 진화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특히 이번 신작 오키의 영화는 홍상수 감독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는 걸작입니다. 이전까지의 영화들에 비해서 작품을 만드는 방식 그리고 핵심적인 주제 자체가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홍상수 감독의 작품 세계가 어떠했는지를 지금부터 먼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 여관보다 10,000원밖에 안 비싼데 너무 깨끗하다. 그치? 홍상수 감독의 1996년작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은 아마도 지난 30년간 한국 영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데뷔작일 것입니다. 사람한테 왜 이러는 거야? 누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린 줄 알아? 구두 주려고 따라왔다고. 너 정말 왜 이러니? 그의 작품들은 인류학자의 예민한 관찰력과 물리학자의 엄정한 태도로 비루한 삶의 속내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안 보이시던데? 제가 뭐 깜짝 놀랄 게 있나요? 홍상수의 영화들이 종종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에게 위안과 희망을 준다고 믿고 있는 통념과 관습의 실체를 날카롭고 생생하게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화에는 우리가 진실이나 사랑이라고 쉽게 부르는 것들의 실체가 앙상하게 뿌리째 드러나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술의 적은 상투성이고 삶의 적은 당위적인 것입니다. 좋았어요. 좋았어요?
술자리가 많이 나오고 배드신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선생님한테 술 한잔 따라. 그러한 모습들이 인간의 허위의식과 편견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일종의 실험실적인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홍상수 작품 세계의 특징들은 이번 신작 오키의 영화에서 다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홍상수 감독 영화 세계의 제1장이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이었고 그리고 또 제2장이 극장전이었다면 저는 아마도 그 세 번째 장의 시작이 오키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이 영화는 단 4명의 스태프 그리고 단 13회 만의 촬영이라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제작 환경으로 만들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는 대단히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영화는 서로 묘하게 조응하는 4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선후 관계를 잘 알 수 없는 이야기들 그리고 같은 배우들이 비슷한 듯 다른 인물들을 연기하는 구도 속에서 감독은 모험을 겁내지 않고 짙은 안개 속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키 영화 일부는 전형적인 홍상수 씨 작품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2부에서 3부, 3부에서 4부로 넘어갈수록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홍상수 감독의 새로운 세계를 만나보게 됩니다. 오키 영화 속 4가지 이야기 중에서 일부 주문을 외울 날은 영화 감독이자 대학 강사인 진구의 하루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 도입부의 첫 대사는 그의 정말 이상한 주문으로 시작되죠. 때라보목 지질케나 봄바. 이 이상한 말은 실제로는 감독이 외우기도 하는 주문이라고 합니다. 영수가 누구야? 아는 애 있어. 내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네. 걔 이름 영수야? 아내는 뜬금없이 남편의 이름을 잘못 부릅니다. 이 에피소드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 오후수정에서 정보석이 이은주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죠. 나도 몰라. 알아서 해. 영수라 그랬지. 영수가 누구지? 그럼 질문 없으시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남 감독님, 이 영화에 여러 얘기를 담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감독으로서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취해가지고요. 술 드시고 오셨어요? 1부에서 영화 감독으로 나오던 진구는 2부에서는 영화과 학생으로 나옵니다. 같은 배우가 연기하는 두 사람은 동일한 인물로 추정할 수는 있지만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인물의 동일성이 느슨하게만 허용된다고 할까요? 일단 감사합니다. 좋아, 진짜 좋아. 진구는 같은 과 친구 오키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적극적인 구애를 펼칩니다. 너 밥 먹었어? 아니, 너하고 같이 먹으려고. 너 나랑 만날래? 좀 만나줄래? 너하고 왜? 너만 보인다. 이상하지? 또라이라서 그런 거야. 아니야, 그런 거. 그러지 마. 이 영화는 또한 모텔이나 호텔이 등장하지 않는 최초의 홍상수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인물들은 지금까지의 홍상수 영화들과는 달리 욕망 대신 사랑이 강조되고 이전 작품들에서보다 훨씬 더 젊은 등장인물들의 감정이 좀 더 순수하게 그려집니다. 그런 느낌 처음이야. 널 사랑해. 춥지? 여기 안 추운데? 너무 안고 싶어. 널 너무 그냥 꽉 안고 싶어. 아빠! 이 또라이! 이번 영화 오키의 영화는 4개의 이야기가 서로 비논리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앞에 보신 것처럼 1부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진구는 1부에서는 영화 감독이지만 2부에서는 대학생입니다. 그렇다고 2부가 1부의 과거로서 명확한 시간적인 순서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죠. 3부와 4부 역시 시간적으로나 인과론적으로 그 관계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영화는 인물들의 동일성을 파괴하고 있는데요. 정말 묘한 것은 그 인물들의 정서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동일하게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자체는 조건이나 상황, 그리고 인성이 조금씩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태와 심리는
통일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오케이 영화는 이성적인 측면보다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한 홍상수 감독 최초의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라도 이상한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솔전에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야. 일부에서 돈과 관련된 자신의 소문을 추궁당하던 송 교수. 안녕? 그리고 2부에서 우연히 만난 제자 오키와 애틋한 눈빛을 주고받던 송 교수. 괜찮지? 네. 3부에선 교수가 아니라 시간 강사로 등장하는 그는 또 조금 다른 인물이지만 느껴지는 정서는 같습니다. 내가 왜 하는지 알고 하는 건 없어. 아니, 없는 것 같아. 그때까지 마지못해 해온 시간 강사직을 스스로 포기하고 길가의 낙치를 토해내는 상징적인 장면. 내가 너 얼마나... 이 뒤에 나오는 뒷모습은 쓸쓸한 느낌을 더합니다. 그거 아니까 저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영화의 마지막 이야기, 4부 오키 영화를 소개해드릴 차례인데요. 그에 앞서서 시간과 관련된 정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홍상수 감독은 그동안 공간을 변주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미묘한 차이들을 영화 속에 담아왔는데요. 예를 들어 생활의 발견은 두 주인공이 춘천과 경주로 여행하면서 만나게 되는 각각 두 다른 여자와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또 잘 알지도 못하면서는 제천과 제주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작품이었죠. 사실 시간이라는 개념은 그간 홍상수 영화에서 배제되어 왔던 변수였습니다. 그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영화 속에서 시간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어 왔던 거죠. 하지만 오키 영화는 시간이라는 변수를 최초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부에서 4부까지 각 이야기들은 서로 다른 세월 속의 상황들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이전에는 배제했던 시간과 세월의 모티브를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필수적으로 따라붙게 마련인 변화라는 개념을 다룰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서에 대해서도 영화 속에서 취급할 수 있게 된 거죠. 세월이 흐르면 감정이나 관계는 변하기 마련인 거고, 그럴 때 바로 삶의 페이소스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아차산에 갔던 두 번의 경험을 4부 오키의 영화는 오키라는 여성의 담담한 내레이션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12월 31일이었고 자신이 사귀었던 나이든 남자와 젊은 남자에 대한 시간, 공간별 경험을 교차해서 보여줍니다. 사슴 모형들을 보고 잠시 감탄을 했었습니다. 젊은 남자와는 잘 보지도 않고 지나쳤습니다. 다리를 건너가면서 제가 나이든 분의 머리를 쳐다보고 이제 머리 더 빠지면 안 돼요. 젊은 남자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지막 4부는 그전까지의 세 인물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세 남녀 사이의 같은 공간에서의 이야기가 기묘하게 변주되면서 영화 마지막에 쓸쓸히 혼자 걸어가는 나이든 남자의 뒷모습은 가장 쓸쓸하고도 마음 아픈 장면으로 남습니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 이토록 처연해질 수 있었다는 것은 저로서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홍상수 감독이 이제까지 즐겨 써왔던 정교한 구조를 과감하게 허물고 정서적인 측면에 보다 더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라는 축에 이어서 시간이라는 또 하나의 축을 작품 세계 속에 적극적으로 갖추게 된 거죠.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오키의 영화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들 중에서 가장 쓸쓸한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추운 겨울을 배경으로 만들어낸 이 걸작은 그 정서의 파장이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을 자꾸 서성이게 만들 것입니다. 많은 일들이 반복되면서 또 어떤 차이를 가지는 이 인생이라는 게 뭔지는 끝내 알 수 없겠지만 제 손으로 두 그림을 붙여놓고 보고 싶었습니다. 맞선에 나간 비호감 남성 마크. 거짓말이 없는 세계는 그에게 냉혹하기만 하다. 시련에 실직,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인생. 요양원의 모친에게 딱한 사정을 말하는 딱한 신세의 마크. Hi, I'm here for the rent. Yeah, I was going to come and talk to you today. I got fired yesterday. I know, that's why I'm here for the rent.
You got one day to get your stuff out of here. 이젠 살 곳도 위협받고 마는데 Well, how am I going to do that? You got $300. Rent a truck. Can you tell me how much is in your account?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연히 내뱉게 된 진실과는 다른 그 무언가, 바로 거짓말의 위력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800. 1, 2, 3, 4, 5, 6, 7, $800. Is there anything else I can do for you today, sir? 인류 최초로 거짓말을 발명한 마크. 앞으로 그에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인가? 사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거짓말이라는 게 정말 늘 나쁘기만 한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 늘 거짓말하면 혼난다, 나쁜 어린이다 배웠지만 거짓말하는 어린이 나쁜 어린이여도 거짓말하는 어른은 착한 어른인 것 같거든요. 거짓말은 삶의 윤활유가 되고요. 이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첫 데이트에서 상대방이 들창고 못생겼고 직장이 별로라고 뭐라고 험담하는 여자분보다 첫 데이트까지 정도는 좀 만나주는 여자분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은데요. 그게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저도 거짓말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도 잘 몰랐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거짓말은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개팅이나 뭐 맞선 같은 걸 볼 때 얘기하고 싶죠. 그렇지만 얘기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선의의 거짓말 정도는 필요하다. 그래야 좀 상대방에게 덜 상처 주고 나도 덜 상처받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 점에서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네, 역으로 이혜영 기자님한테 어떤 남자가 와서 그날 하루 동안 저녁 먹고 즐겁게 데이트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애프터 신청이 안 와요. 알고 보니 뭐 키가 너무 커. 너무 눈이 커.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사실은 앞에서 얘기했던 얘기들이 다 거짓말이었다.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도 또 그때 맞게 자기 합리화를 하겠죠. 아니야, 그 남자가 이상한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리가 없어. 뭐 이렇게 하겠죠. 뭐 어느 정도의 거짓말은 필요한데 또 너무 많이 하면 그것도 병이 되잖아요.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던 거짓말들이 많았듯이 적당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신의 감정에 지나치게 솔직한 경찰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마크와 친구. 이때 He's not drunk. 마크는 또다시 뻔뻔한 거짓말로 위기를 넘긴다. I've made a terrible mistake. I do this sometimes. I get a little. 더욱 발전된 거짓말을 마음먹은 마크는 카지노로 향하고. Go on now. I'm on 35 black, by the way. We have a winner. Hey. Good job. Congratulations, sir. I just won the major jackpot on that machine, but no money came out. Oh, I'm sorry about that, sir. 마크의 거짓말은 그를 큰 부자로 만들어준다. Hi, that was the head of the studio. Start reading. On the very first day of the 14th century, a momentous occasion occurred. All in one sweeping motion. The earth was... 멋진 거짓말로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내며 작가로서도 성공하는 마크. 이제 그는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데. I was thinking, now I'm... 사모하는 여인 애나만큼은 그의 거짓말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 마크의 속은 새까맣게 타 들어가기만 한다. Romantically. I also think you'd make a good father and a good husband, which I like. Fantastic. I don't want little fat kids with snub noses. 저도 이 애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참 많이 해서 공감을 참 많이 했어요. 그 문을 열었는데 남자가 보여요. 근데 처음 보는 거잖아요. 키도 작고 땅딸막한데도 옷도 못 입고 들창코에다가 그리고 그 느낌 자체가 깔끔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남자를 봤을 때 표정 관리하지 않고 솔직하게 그래서 싫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우리 현실, 그리고 소개팅 갔을 때도 그렇고 돈도 중요하고 물론 명예도 중요하지만 외모도 그 어떤 사람을 이루는 조건 중에 하나 아닐까요? 솔직해서 좋았어요, 저는. 뭐 솔직하다고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글쎄요, 그렇다면 들창코에 키도 작고 땅따라하고 직장이 별볼일 없는 남자는 소개팅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고 또 그런 남자를 좋아할 수 있지만 다들 가식적으로 외모는 상관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상관이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솔직하게
나는 못하지만 현실은 나는 못하지만 그 영화 속에 거짓말이 없는 세상에서 애나가 해줘서 카타르시스를 조금 느꼈어요. 사실 더 나쁜 거짓말은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서도 차일피 시간을 끌면서 남자한테 저녁도 얻어먹고 차도 얻어마시고 집까지 바래다 달라고 해준 다음 그 다음에 그 남자 별로였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나쁠 수 있죠. 더 나쁜 거짓말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외모만이 모든 걸 평가 기준이 되는 것도 그건 거짓말이냐 아니냐 떠나서 좀 나쁜 기준이 아닌가 싶어요.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많잖아요. 뭐 돈? 직장? 더 나쁜 기준들인가요? 다 같은 기준과 조건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중에서 외모도 중요하고 또 외모가 사실 사람들의 평가하는 처음 보고 뭘 알겠어요. 외모가 제일 처음 만나서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는 것을 솔직하게 보여줬던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지나가는 커플을 보면 남자가 별로거나 여자가 별로일 때 돈이 많나 봐, 뭐가 있나 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식당에 갔을 때 둘이서 이제 밥을 먹고 있을 때 웨이터가 와서 당신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여자랑 만날 자격이 없어 이런 얘기 해주는 거 사실 다들 마음속으로 그러고 있지 않나요? 제가 영화에서 흥미롭게 본 지점은요. 지나가는 정말 늘씬하고 멋지고 쭉쭉빵빵한 여자가 있는데 이 딱짜막한 주인공이 그 거짓말 한마디로 넘기는 거죠. 따라오라고 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사실 거기서 이 남자가 결국은 그 여자하고 같이 모텔방까지 갑니다만 자지 않아요. 같이 방까지 들어가지만 외모 이상의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같이 관계를 하지 않고 오는 거죠. 저는 그 장면에서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몇 가지 담겨 있었다고 생각해요. 외모는 진실이죠.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진실의 전부는 아닌 거? 그러나 중요한 기준이죠. 외모 지상주의자 같으니라고. Her vitals are dropping.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시작한 마크의 거짓말. Favorite place in the whole world. There's no pain. There he is. That's him. 이제 그의 거짓말은 일파만파로 퍼져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데 Do I get to have sex with people there? Number one. 본의 아니게 신의 계시를 받은 예언자가 된 마크. Controls everything. 마크의 선의의 거짓말은 전 세계에 급속도로 퍼지고 만다.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주인공이 돌아가시 임종 직전에 어머니의 임종을 앞두고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에요. 돌아가신 이후에도 천국이 있습니다. 가고 나면 영원한 허무가 아니라 그 안에 더 대저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냉장고에 맛있는 음식들이 잔뜩 쌓여 있고 그리고 다시 젊어집니다. 이런 얘기들. 사실 거짓말이죠. 이 세상에 죽음 이후의 세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또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어머니는 너무나 행복하게 돌아가시죠. 이런 거 보고 좋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좋은 거짓말의 기준은 도대체 누가 세우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는 사람은 좋은 의도로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게 어떻게 작용했느냐. 좋은 거짓말 좋죠. 근데 기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을 영화 보면서 계속 떠올렸습니다. 결국은 순간순간마다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그 말의 가치는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어떤 게 좋은 거짓말이냐 나쁜 거짓말이냐를 생각하기보단 세상의 거짓말이라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 정도를 인지하는 것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 싶어요. 어머니 임종을 앞두고 할 수 있는 거짓말 또는 애인을 사랑한다고 너만 바라볼게 지나가던 여자는 쳐다보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이 새빨간 거짓말 얼마든지 하면 행복하잖아요. 행복한 건 좋은 거죠. 저도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거짓말이 없으니까 너무 상처를 많이 줘서 그래서 거짓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나서는 좋은 거짓말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거짓말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거짓말이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이걸 떠나서 거짓말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해줬던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아직 결론은 못 내렸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 삶이라는 게 거짓말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무엇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줬던 건 확실한데 저는 그래도 그 영화에서 제일 행복했던 사람은 주인공이었던 것 같아요. 나 혼자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전지전능해지는 그런 느낌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래서 쾌감이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거짓말에 대한 제 해석도 좋았지만 그 주인공이 한번 되어보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좋았습니다.
You're smart, 아직도 전혀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애나와의 관계. kind. You're the sweetest man I've ever met. Why can't we be together then? Because of the whole genetics thing. Little fat kids with snub noses. 그러던 어느 날 마크는 자신의 라이벌 브래드가 애나와 교제한다는 절망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점차 멀어져가는 애나의 좌절하는 마크. Mark. That's why I came over here, actually. I wanted to give you this invitation. 마크는 과연 마음속의 연인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까? 이여영, 신기주의 타인의 취향. 지금까지 거짓말에 대한 흥미롭고도 유쾌한 고찰, 거짓말의 발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빗자루 금붕어대다라는 영화를 연출한 김동주입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프랑스 영화 잡지인 카이에 듀 시네마에서 다크나이트와 함께 2008년 최고의 영화 10위에 선정되었던 빗자루 금붕어대다의 감독 김동주. 색다른 시선과 돋보이는 형식으로 해외 언론에서 먼저 인정받은 그가 뒤늦게 국내 관객과의 소통을 시작한다. 내 가슴 속에 어떤 땅에 이렇게 묻어놨던 것 같다 다시 꺼내는 느낌이라고 좀 소중하게 보관했던 것 같다 다시 꺼내서 이제 다시 이제 보여드리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저하고 이렇게 관객과 만날 수 있다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러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국에 고시원만 한 6,000개 이상이 등록돼 있고요. 거기다가 뭐 이제 또 고시원과 비슷한 어떤 그러한 공간에 사는 쪽방 이런 분들이 중년 이상의 노인분들,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생활을 한번 좀 일상을 담아서 좀 뭔가 이렇게 좀 영화에 담아가지고 관객들과 만나고 싶었다는 그런 내용적인 측면도 있었고요. 빗자루 금붕어대다는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 없이 달동네 고시원에 사는 50대 장필의 이야기로 돈 앞에선 인간의 존엄도 없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게다가 하층민의 답답한 현실을 CCTV 카메라의 시선으로 쫓아가며 좀 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담아내고 있다. 빗자루 금붕어대다라는 제목인데요. 빗자루라는 의미가 영화에서 이제 등장하는 소품이기도 하고 고시원 내에서 총무 역할을 하는 그 윤호라는 인물도 있고 장필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빗자루라는 도구를 사용하게 되죠. 직업이나 주인공의 그 어떤 자기 자신을 대변한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금붕어는 주인공 장필이 그 자기 그 조그만 방 안에서 이렇게 조그만 어항에다가 키우는 생명체인데요. 정말 자기 분신 같고 정말 이렇게 자기가 잘 끼니를 못 때워도 이렇게 물고기는 제때제때 주는 그러한 그 자기의 그 사랑하는 자기 또 그것도 하나의 분신. 그래서 어떠한 그 다 자기 자신 그 주인공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 2만 원 나중에 끝나고 드릴게요. 공부를 잘하고 있어? 예. 네, 제가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고시원을 방을 얻어가지고 좀 살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말하자면 짝퉁 고시생 설정인데 돈을 대주시는 부모님이나 엄마가 올라올 때 잠깐 이렇게 그런 용도로 보여주는 용도로 쓴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 나름대로 신선하고 재밌겠다 해가지고서요. 고시원이 좀 누추합니다. 저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드님 방 좀 보고 가셔야지. 뭐야? 모셔. 예. 어머니 들어가세요. 예. 관찰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사실 이렇게 커트를 나누지 않고 최대한 그 다 보여주기 위해서
객관적인 시각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고민했습니다. 구도나 앵글 이런 샷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은 생각한 것이 이제 커트 분할을 하지 않고 롱테이크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와이드 앵글로 광각 내지는 고정샷을 해서 그대로 보여주자. 카메라 움직임에 인위적인 카메라 움직임을 하지 않고 사물들을 잘 관찰하게끔 저는 약간 앵글을 좀 이렇게 좀 더 신선하고 낯설게 보인다고 할까요? 약간 이게 틀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뭐 CCTV 앵글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좀 막 잡은 앵글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신선함이 사실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그렇게 찍어서 보다 관객들한테 더 이렇게 사실감 또 거기서 오는 뭐가 일어날까 이거는 인위적인 게 아닌 것 같다는 다큐 같은 느낌을 주고자 제가 그렇게 카메라 그 세팅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아저씨, 예. 컴퓨터 모니터 안 사요? 모니터요? 네. 예, 삽니다. 일로 오세요. 나 모르겠어? 누구세요? 얼마 전에 모니터 산 사람이야. 아가씨가 여기서 모니터 팔았잖아. 아, 모니터. 근데요? 그거 고장 난 거였어. 말도 안 돼. 아저씨가 고장 냈겠죠. 고장 난 걸 왜 팔아요? 아가씨, 솔직하게 말하고 돈 돌려주면 안 돼? 야, 너? 뭐? 지금 야라 그랬어? 아, 내가 이렇게 무시당해서. 23,000원이면 되냐? 1,000원 더 줄게. 모니터는 내일까지 다시 갖고 와라. 어? 진짜 짜증나. 누구야? 오빠, 나 지금 진짜 짜증나는 일 당했어. 몰라, 나 오늘 밤에 일 안 나가. 이게 다 오빠가 이딴 동네 방잡아줘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잠깐이라도 그렇지 이런 쓰레기 같은 동네랑 나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나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 뭐야? 우발적인 살인 사건이 나온 다음에 그 굉장히 영화가 비약을 하게 됩니다. 시간을 생략해서 비약을 하게 돼요. 돌발적인 사건 이후에 어떠한 극적 흐름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약을 시켰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꿈이나 판타지 같은 어떠한 느낌을 주고자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느낌을 주고자 한 것이지 이것이 반드시 꿈이고 이것이 꿈이거나 환상이거나 이런 설정을 이렇게 딱 구분지어서 한 건 아닙니다. 꿈은 아니고 제가 꿈처럼이나 판타지나 꿈처럼 보이게끔 하는 것이지만 사실 꿈은 아니다. 쉽고 편하고 즐기기 쉬운 영화를 찍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장필은 윤호하고는 사실 원수가 돼야 돼요. 매몰차게 그냥 좀 악하게 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장필이 따뜻하게 해주면서 오히려 자기 없는 돈이지만 정말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돈이 없지만 자기의 그 쌈짓돈을 갖다가 얼마씩 차비하라고 주거든요. 받아. 됐어요. 받아.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 형님? 당장 기거할 때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이 하나의 희망이 아닌가. 우리가 간직해야 될 거. 잃지 않아야 될 어떤 인간미, 인간성, 어떤 그러한 어떤 따뜻함. 이런 것을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하고요. 외부의 어떤 새로운 어떤 우리가 미래의 공간이나 시간의 어떤 그런 것을 설정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에서 간직해야 될 어떤 인간성 같은 그런 측면도 희망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 영화는 가만히 보면은
희망이 있는 영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996년작인 프랑스 영화 캡틴 코난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프랑스 교도소에서 차출된 50여 명으로 구성된 비정규군의 존재를 조명한 작품으로 로제 베르셀 작가의 자전적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코난이 이끄는 부대는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난 후에도 평화의 무료함을 이기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등 방황한다. 베르트랑 타베르니의 감독은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을 야만적 살인자로 만드는 전쟁의 본질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Les pendeurs, tu croyais moins con que les autres. Voilà ce bordel! Et voilà, de l'autre côté du fleuve, les bolcheviks. 안녕하세요. 좋은 영화의 지명혁 교수입니다. 영화 화양연화는 왕가희 감독의 감각적인 스타일이 나무랄 데 없이 표현된 수작입니다. 극히 동양적인 감수성을 담고 있으면서도 서양인들에게도 큰 감동을 준 이 작품은 기술적 실험성과 표현의 예술성을 잘 조화시킨 수작입니다. Siempre que te pregunto que cuando, como y donde. 각자 바쁜 남편과 아내를 둔 탓에 늘 외로운 이들. 스쳐가는 짧은 순간 속에서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고독한 서로의 상황에 동병상련을 느끼는 두 남녀. 어느덧 식사도 함께 할 만큼 친해진 이들인데요. 차오와 리체는 이렇게 우연히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했던 이에 대한 배신과 절망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는 차오와 리첸. 이 둘은 서로에게 이 세상의 유일한 기댈 곳입니다. 오늘도 역시 몸이 건조한 리첸과 남편의 대화. 차오 부부의 통화 역시 공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왕가희 감독은 종종 대화 상대의 모습을 화면 밖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차오와 리첸의 배우자를 결코 화면에 드러내지 않는 감독의 의도는 관객들을 철저하게 남녀 주인공들에게 감정이입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애정이라는 감정이 조금씩 싹트는 매일 밤. 배우자에게 외도에 대해 직접 물어볼 때를 가정한 상황극을 벌여보기도 합니다. 어때요, 좋아요? 오늘如果俾人見到有多嘢講咁不如你翻上去先。跟住擺車嘅喎，咁上去。 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또 숨깁니다. 현실의 벽은 이들의 짧은 만남에 이별을 가져옵니다.
Hỏi liệu xin chào nhà cô. Không có 잠깐. 뭔 거? 디와. 몇 년 후 차우에게 걸려온 전화. Wait. Siempre que te pregunto. 결국 영원히 플라토닉한 연인으로 남게 된 차우와 리첸. 비록 이들은 마지막까지 서로의 거리를 유지했지만 이때가 이들에게 있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인 화양연화가 아니었을까요? 너무너무 영화를 좋아하는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안녕하세요. 호탕한 웃음과 코수염이 트레이드마크인 성악가 김동규. 한 해 100회가 넘는 공연으로 클래식의 높은 벽을 허물어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는 그 성악가 김동규만의 특별한 영화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사실 어려워요. 영화를 갖다가 수백 편, 수천 편이 되는 그 명화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뭘 하나 추천하니까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그래도 탁 눈에 떠오르는 게 쇼생크 탈출이 그렇게 저는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방송에 제가 CBS 라디오 그 아름다운 당신에게 진행을 하는데 거기 신청곡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저 같은 경우에서 이제 클래식이 아무래도 나오는 영화가 제일 인상 깊었죠. 우리가 늘 하던 음악인데 그 영화에서 그렇게 비치는 건 완전히 다른 음악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If I didn't care more than words can say. 뭔가 제가 좀 어려움에 닥치거나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땐 이 영화를 한번 싹 보면 굉장히 제 자신이 뒤를 돌아보게 되고요. 내가 저렇게 어려운 생활을 지금 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나 하면서 반성도 하고 또 힘도 내보고 그런 말하자면 약 같은 영화죠. 이 영화는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으로 쇼생크 감옥에 갇힌 주인공이 치밀한 준비 끝에 탈옥해 자유를 얻게 된다는 내용이다. 긴장감을 주는 스토리 전개와 주연 배우들의 명연기로 감동을 더하는 수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저는 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아마 제가 평생 본 것 중에서 가장 맛있게 먹는 맥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옥상에서 그 자기가 세무 그걸 도와주면서 그럼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맥주를 달라. 난 좀 큰 걸 좀 원할 줄 알았는데 맥주 5병만 시원한 거 줄 수 있냐. I suppose I could set it up for you. That would save you some money. If you get the forms, I'll prepare them for you. Nearly free of charge. I'd only ask 3 beers apiece for each of my co-workers. Co-workers, get him. That's rich, ain't it? I think a man working outdoors feels more like a man if you can have a bottle of suds. It's only my opinion. 왜냐면 자기가 뭘 바란 것도 많을 텐데 뭐 보직을 옮겨달라 뭐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빼달라 뭐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맥주 몇 병만 줄 수 있냐 이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가장 맛있게 먹는 맥주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장면 중에서도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아무래도 제가 음악을 하니까 평소에 늘 하던 오페라 아리아가 나오잖아요. 오페라 이중창인데 편지 이중창이에요. 그 모차르트의 3분밖에 안 되는 그 음악이 그걸 과연 그 사람이 책상 위에 다리를 탁 얹고 이렇게 하고 그걸 감상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후에 닥쳐올 자기의 불행이나 벌칙이 얼마나 클 줄 알면서도 닥쳐오는 그 얼굴 표정, 마음가짐 그거는 우리가 평소에 살다가 결국은 궁지에 몰리면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서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고 죽어야 되겠다는 느낌 그런 걸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무기징역이란 말이에요. 무기징역이면 못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죠. 나름대로 그 행복한 순간에 바로 자기가 맥주 마실 때도 있었고 이러고 3분 동안 그저 한 1분 50초 동안 행복했던 그 순간 자기는 자유를 만끽했다 그러잖아요. 그겁니다 바로. 그 메시지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영화가. 그러니까 우리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도 막 압박이 오고 답답한 게 많을 거예요. 스트레스도 많고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누구나 다 받고 있는 거지만 거기서 어떻게 또 우리가 헤쳐나가는 그 재미
그 능력. 글쎄, 그거 제가 하는 노래가 아니고 소프라노 여자분 둘이서 하는 거예요. 소프라노. 이 책인데 이게 피가로의 결혼이에요. 근데 Sull'aria che soavete filetto 이렇게 부르는군요. 네, 나도 분명히 잘 적응할 거예요. 아마 거기서 무슨 가구를 잘 만들어가지고 소장한테 잘 보여가지고 더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고 또 아니면 뭐 세탁물을 대리비를 잘해가지고 무슨 누구한테 칭찬받아서 대리비하면서 그래도 나도 좀 대접을 좀 받고 사는 하여튼 뭘 했든 간에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특히 젊은이들을 아직 못 볼 수가 있어요. 나온 지 꽤 오래됐어. 근데 그거는 뭐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피가로의 결혼을 한번 음악으로 들어보시고 아 이거 참 이러고 이게 쇼생크 탈출에 나왔었다고 알았어. 그 다음에 영화를 한번 탁 보면 아마 더 좋을 거예요. 감정이 집합소라고 생각해요. 감정 보관소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든지 다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화는 참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이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왕가희 감독의 영화 화양연화는 2000년, 그러니까 제5회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작이었는데요. 10년 전 부산에서 직접 이 영화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도 영화와 더불어서 큰 추억을 안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 제15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주말 부산으로의 영화여행 계획을 직접 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끝으로 영화 화양연화의 사운드 트랙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ait. Siempre que te pregunto que cuándo, cómo y dónde, tú siempre me respondes, quizás, quizás, quizás. Y así pasan los días y yo desespero.